오늘 낭독할 책은 리더십, 조선왕, 그리고 리더십입니다. 조선왕, 리더십. 지은이는 김윤태, 인문학 리더십 저술 강연가, 사람과 조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 전문가. 역사를 바라보는 그의 통찰은 날카롭고 재미있다. 지난 책 리더십 난중일기의 묻다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철학을 분석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자기 경영 리더십을 소개해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특강이 기업 현장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호평을 받았다. 그 이유는 역사를 바라보는 저자의 통찰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인사조직을 공부한 저자는 창의적 도전으로 출판사, 광고회사 등을 운영하며 청년 사업가로 다양한 경험을 쌓다가 2000년부터 기업교육계에 진출하여 대기업 등 사회 곳곳에서 인문학 리더십을 전파하고 있다. 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챕터 1, 대업을 이뤘으나 불행했던 왕 태조 이성계. 챕터 2, 악역을 두려워하지 않은 강인한 책임감의 소유자 태종. 챕터 3,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천재 리더 세종. 챕터 4, 강인하고 무자비한 리더십 세조. 챕터 5, 열심히 일하고 신나게 놀다 성종. 챕터 6, 유능과 무능함의 경계선 선조. 챕터 7, 뛰어났으나 때를 잘못 만나다 광해군. 챕터 8,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영조. 챕터 9,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한 왕 정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천재 리더 세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천재 리더 세종. 모든 걸 아버지에게 물어봤던 허수아비 왕.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 세종이 2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장자인 양녕대군이 아닌 셋째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준 태종의 안목이 역사의 큰 틀을 바꿔놓았다. 하지만 세종의 집권 초기는 우리가 아는 대왕세종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국왕의 자질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요즘 말로 말하자면 전형적인 파파보이였다. 세종은 신중한 성품이기도 했지만 임금으로서 주체적이기보다는 모든 것을 상왕께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해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을 정도였다. 대사원 허지가 정용수와 신유창에게 죄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상왕께 와려겠다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 12월 13일. 승정원에서 병주가 파선하였다는 보고를 30여일이 지나 지연시킨 죄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내 장차 상왕께 아랠 터이니 너희들도 또한 마땅히 빠짐없이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7월 25일. 우의정 의원 등이 계하기를 지난번의 수재로 인하여 감선도 하였고 이내 어운도 감량하였으나 이제 추성이 되어 벼농사가 풍성하니 청하건대 그전대로 장만하여 올리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앞으로 상왕에게 말씀드리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9월 4일. 세종 집권 초기부터 아버지 태종이 사망하기까지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상왕께 아뢰겠다, 상왕께 여쭈어보겠다는 표현이 실록에 40여 차례 이상 나타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하들은 태종의 의사를 더 존중하며 무섭게 여겼고 상대적으로 임금인 세종을 더 가벼이 여겼다. 결국 왕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신하들끼리 싸우는 일까지 발생했다. 김점이 승서를 꾸짖어 악한 말이 입에서 끊이지 않으며 승서에게 말하기를 내가 장래에 불효를 많이 할 것이니 수레에 찢겨 죽게 될 것이며 멸족의 환을 당하리라 고까지 악담을 하니 승서가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7월 4일. 한마디로 세종 집권 초기는 전혀 기강이 서지 않는 시기로 왕의 권위조차 찾기 어려운 시기였다.
세종은 왜 왕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세종은 왕이 될 계획이 없었다. 세자인 양녕대군의 계속된 비행에 갑작스레 세자가 된 세종은 책봉 2달 만에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세자가 된 것도 갑작스러웠지만 곧바로 왕위에 오른 것이다. 차기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학습과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또한 세종은 아버지 태종에게 철저히 복종적이었다. 대부분의 권력을 태종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왕으로서의 모습보다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임금의 자리에 앉은 것이다. 상황이 되어 사냥을 즐겼던 태종을 따라 함께 사냥을 다니고 밤늦게까지 음주가무에 동석하며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던 세종. 신하와 백성들은 기대와 다른 새 임금을 보며 실망했다. 세종 역시 자신의 장인 시몬이 대역죄인으로 몰려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아내 수헌 왕후의 간절한 눈물을 보면서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장인이 죽고 장모와 처제는 노비가 되어 처가가 풍비박산이 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만큼 세종은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절대적으로 복종했던 아들이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버지에게 효심이 지극한 아들인 것처럼 처가 부모에게도 효를 행하는 것이 도리인데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처가 문제에 대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위대한 업적 가운데 오개티로 부각된다. 이것이 세종의 젊은 시절 집권 초기 모습이었다. 태종은 왜 이토록 빠르게 세종에게 양위를 한 것일까? 태종은 자신이 건재할 때 안정적으로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다. 폐위는 됐지만 양녕대군의 지지 세력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모를 반란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태종의 계산이었다. 안정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한 박자 빠른 양이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을 옆에서 도우며 아들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아버지 태종의 섬세한 배려로 볼 수 있다. 조선 초 최대 뇌물 스캔들, 부패를 몰아내다. 고려 말 김원룡이라는 상인이 당시 세력가인 임견미에게 뇌물을 주고 김생의 가족들을 불법적으로 노비로 만들었다. 하지만 임견미가 사망하고 조선이 시작된 후 이들은 모두 불법적으로 노비가 됐음을 인정받아 양인 신분으로 회복했다. 세월이 흘러 김원룡의 아들인 김도련이 노비를 되찾기 위해 당대의 권력가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 발생했다. 무려 426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을 노비로 삼겠다며 김도련은 당시 권력가들에게 총 132구의 노비를 뇌물로 상납했다. 당시 노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쉽게 비유하자면 말 한 마리 가격과 비슷했다. 약 1,000만 원. 하지만 자녀를 출산하면 그 자녀도 노비가 되었으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이 불어나는 엄청난 재산 증식의 가치가 있었다. 당시 최고 권력가인 봉주판서 조말생이 김도련에게 노비 24구를 뇌물로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도련의 노비 뇌물 사건은 세종 4년의 일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세종 8년 사헌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수사하게 됐고 전말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조말생은 태종의 오른팔로 7년 동안이나 승지를 역임한 최측근이었다. 그는 태종이 실시한 첫 번째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아들을 태종의 사위로 만들어 왕실을 갖는 사돈지간이었다. 이런 조말생의 뇌물 스캔들은 조선을 발칵 뒤집어 놓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말생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를 가게 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종은 함경도로 사람을 보내 강력한 재조사를 명했다. 특검으로 여죄를 밝혀내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조말생이 노비와 작물 등 780건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아버지 세종 때부터 권세를 쥐고 있던 그의 민낯이 드러나게 됐다. 뇌물 80건 이상을 받은 자는 교형에 처한다는 당시 법률을 근거로 하면 780건을 받은 조말생은 사형에 처해져야 했지만 세종은 그간의 공을 참작해
유배형으로 조말생의 비리 사건을 처리했다. 김도련이 관리 17명에게 노비 132그루 뇌물로 바친 이 사건은 조선 초 정치사에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됐다. 이를 기점으로 태종대의 권력가들을 몰아내고 세종의 사람들로 채워나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세종 9년 1월 황희를 좌의정, 맹사성을 우의정이 임명하면서 드디어 세종시대로 출발하게 됐다. 이전까지는 고려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조선에서 태어나거나 교육받은 사람들이 왕과 신하로 자리를 잡는 진정한 조선이 된 것이다. 그러면 4년 전 사건인 뇌물 스캔들이 다시 쟁점화된 것은 우연일까? 그동안 아버지의 신하들과 기싸움을 하며 움츠렸던 세종이 이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처리하면서 권력을 장악한 중요한 기점이 됐다. 이는 바로 세종의 기획으로 보이며 지난 사건을 끄집어내 처리하면서 정세를 유리하게 주도하는 아버지 태종의 이른바 묵은지 전술을 아들 세종이 배운 것이다. 한편 조말생의 정치 생명은 유배지에서 끝이 났을까? 그건 세종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능력 있는 자는 힘이 있더라도 그냥 버리지 않고 그의 재능을 사용했다. 그것이 세종의 원칙이다. 어찌 보면 지은 죄를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갚으라는 뜻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헌부의 강력한 처벌 주장을 누르고 충청도 회인으로 유배를 보낸 세종은 2년 만에 조말생의 유배를 풀어준다. 이에 대관들은 조말생이 한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며 상소를 올렸지만 세종은 이를 묵살했다. 2년 후 세종이 조말생에게 직접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을 다시 내주었을 때 대관들은 단체로 사직하겠다며 조말생의 정계 복귀를 막아섰다. 그렇지만 세종에게는 이미 인재 운용 계획이 그려져 있었다. 세종은 조말생에게 함경도 관찰사를 맡겨 북방을 평정하고 안정시켜 조선의 영토로 확정했다. 이후 조말생은 중추원에서 군사행정 업무를 관할하면서 전라, 경상, 충청 등 각 도의 성을 쌓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에 투입되었다. 군사 관련 업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조말생을 처벌로 잃은 것이 아닌 용서를 통해 충성도가 높아진 인재를 국가를 위해 활용한 것이다. 중한제를 지었기에 육조의 주요 관직을 맡기지 않았지만 조말생은 죽을 때까지 나라를 위해 일했다. 조말생이 64세부터 매년 사직 상소를 올렸지만 세종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고 77세까지 일을 한 후 결국 78세에 숨을 거뒀다. 네, 정말 대단한 리더십이네요. 세종의 리더십. 세종은 멀리 본 거죠. 그 죄를 지었다 해서 거기에서 죄값만 묻는 게 아니라 멀리 본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오늘은 조선왕 그리고 리더십의 일부를 낭독을 해봤는데요. 이 조선을 대표하는 9명의 왕의 그 리더십을 알고 싶다. 소통을 잘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우리나라 야당, 야당의 국회의원분들께서 좀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조선왕 그리고 리더십을 낭독해 보았습니다.